빚더미에 올라선 한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이자만으로도 웬만한 중소국가의 연간 예산을 통째로 증발시키는 나라, 바로 국가 부채 5경 원의 미국입니다. 상식대로라면 이자조차 버거운 채무국이 수조 원짜리 미사일을 쏟아부을 이유가 없죠. 그런데 왜 이 나라는 파산 직전에 오히려 방아쇠를 당겼을까요? 2026년 이란 상공을 가른 첫 번째 폭격이 시작된 그 밤, 국제 유가는 수직으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들은 비명을 질렀지만 세계 1위 산유국인 미국만은 오히려 돈을 벌어들이는 구조가 작동했죠. 유럽도 아시아도 신흥국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전쟁이 터질수록 달러는 강해지고 달러가 강해질수록 지구 반대편 나라들의 지갑은 얇아졌죠. 미사일 한 발이 만들어낸 공포, 그리고 그 공포가 작동시킨 거대한 부의 이동, 언뜻 우연처럼 보이지만 이건 처음부터 한치의 빈틈없이 짜여진 구조입니다. 그 설계도를 지금부터 함께 뜯어보시죠. 오늘 영상에서는 달러 패권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전쟁이 터지면은 에너지 시장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강달러가 어떤 경로를 거쳐 여러분의 대출 이자와 장바구니 물가에 꽂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뉴스만 봐서는 절대 보이지 않던 돈의 흐름이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5경 원, 감이 오지 않는 숫자죠. 대한민국이 1년 동안 걷는 세금 전부를 70년 내리 모아야 겨우 닿을 수 있는 액수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미국 연방정부가 하루에 빚 이자로만 토해내는 돈이 약 4조 원, 서울시가 하루를 굴리는 예산의 수십 배가 이자 하나에 녹아내리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토마호크를 쏩니다. 한 발에 20억 원짜리 미사일이 이란 하늘을 수백 발 갈랐고 하룻밤 사이 수천억 원어치 화약이 중동의 밤하늘을 밝혔습니다. 항공모함 전단이 페르시아만을 가르고 공중급유기가 하늘을 메우고 특수부대가 최전방에 전개되는 비용까지 올리면은 하루 전비가 조 단위를 가볍게 넘기죠. 빚의 허리가 휜 가장이 신용카드 한도를 끝까지 긁어 외제차를 뽑는 꼴, 그것보다 더 무모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함정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의 셈법은 우리 상식과 완전히 다른 판 위에서 돌아가고 있거든요. 핵심은 의외일 만큼 단순합니다. 이 나라는 빚을 자기 주머니에서 갚을 생각이 처음부터 없습니다. 갚을 필요 자체가 사라지는 시스템을 수십 년 전에 이미 깔아놓았거든요. 누군가 석유를 사든 무역 대금을 치르든 해외에 투자를 하든 반드시 달러를 거쳐야만 하는 구조. 이 단 하나의 매듭이 미국의 한도 없는 마이너스 통장을 열어줬습니다. 다른 나라가 같은 규모의 빚을 졌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화폐가 곤두박질치고 국가 신용이 바닥을 찍고 결국 외환 위기라는 지옥문이 열립니다. 아르헨티나가 그 길로 무너졌고 터키가 그 수렁에 빠졌으며 우리도 1997년 겨울에 그 공포를 온몸으로 겪었죠. 그런데 미국만은 정반대였습니다.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데도 달러는 오히려 버텼고 글로벌 위기가 터질 때마다 세계의 돈이 달러 쪽으로 더 세차게 몰려들었습니다. 위기가 달러를 죽이는 게 아니라 달러를 먹여 살리는 그 역설의 회로가 돌기 시작한 겁니다. 이유는 하나, 달러 대신 믿고 쓸 수 있는 통화가 지구 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금고 한가운데에 달러를 쌓아두고 산유국들이 원유 한 방울의 값을 달러로만 매기고 글로벌 기업들이 달러 단위로 장부를 쓰는 한 미국의 빚은 빚이 아닙니다. 지구 전체에 조용히 청구되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나 다름없는 거죠. 세계가 달러를 포기하지 못하는 한 미국의 빚은 영원히 굴러가는 눈덩이가 아니라 영원히 거치는 세금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이 기막힌 특권의 출발점이 궁금해집니다. 시계를 80년 전으로 돌려보죠. 폭격에 뼈대만 남은 유럽의 도시들 위로 한 제국이 새로운 질서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여름이었습니다. 1944년 여름, 미국 뉴햄프셔주 깊은 상골의 휴양지 브레턴 우즈, 울창한 숲 사이 호텔 한 채에 44개국 대표단이 빼곡히 들어찼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의 포성이 아직 유럽 곳곳에서 울리던 시점이었죠. 런던의 공장들은 폭격의 뼈대만 남았고 파리의 금고는 텅텅 비어 있었습니다. 영국은 전쟁 비용에 국력을 탈탈 털린 상태였죠. 반면 대서양 건너 미국 본토에는 폭탄 한 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 금의 약 70%가 미국 땅 및 금고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죠. 이 압도적 격차 위에서 하나의 합의가 태어납니다. 금 1온스의 값을 35달러에 못 받고 나머지 모든 통화는 달러에 줄줄이 연동시키는 체제, 브레턴 우즈 체제라 불리는 이 약속 한 장이 세계 경제의 중심축을 런던에서 뉴욕 월스트리트로 단숨에 옮겨 놓았습니다.
쉽게 말해 달러가 곧 금이고 금이 곧 달러인 세상이 열린 거죠. 각국 정부와 기업은 달러만 확보하면 언제든 금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아래 달러를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화려한 체제에는 태생적 결함이 하나 숨어 있었습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수록 실제 금 보유량과의 간극이 벌어진다는 점이었죠. 1960년대 베트남 정글에 전쟁 비용이 빨려 들어가고 국내 복지 지출까지 폭증하면서 그 간극은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프랑스의 드골 대통령은 대서양 너머로 실제 군함에 금괴를 실어보내라며 미국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던졌죠. 금고가 비어가는 속도를 감당할 수 없게 된 1971년 닉슨 대통령이 TV 앞에 섰습니다. 금태환을 중지한다. 역사의 닉슨 쇼크로 기록된 그 한마디에 달러는 금이라는 닷줄을 잃고 대양 위에 홀로 떠버렸습니다. 경제학자들은 앞다투어 달러의 종말을 예언했죠. 그런데 미국은 끊어진 닷줄 대신 새로운 사슬을 찾아냅니다. 석유였습니다. 1970년대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물밑에서 성사된 거래 하나가 판도를 뒤집었죠. 사우디가 원유를 팔 때 오직 달러로만 대금을 받는 대가로 미국이 왕가의 안보를 군사력으로 영구 보장하겠다라는 미략이었습니다. 이것이 페트로달러 체제의 탄생입니다. 교과서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이 미략 하나가 이후 반세기 동안의 세계 경제 질서를 결정지었죠. 석유 없이는 발전소가 서고 공장이 멈추고 비행기가 뜨지 못하며 한겨울 보일러가 꺼집니다. 지구 위 모든 나라가 석유를 사야 하고 석유를 사려면 먼저 달러를 쥐어야 하는 세상이 된 겁니다. 금이라는 물리적 닷 대신 석유라는 에너지 닷을 건 순간 달러는 종이를 넘어 그 자체로 권력이 됐습니다. 이 왕좌를 넘보는 도전자가 나타날 때마다 미국의 대응은 늘 같았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고 때로는 잔인했죠. 달러의 왕좌를 넘보는 자가 나타나면은 미국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군사적 위협이라는 두 주먹을 동시에 휘둘렀죠. 첫 번째 도전자는 일본이었습니다. 1980년대 도쿄 한복판의 땅값이 미국 본토 전체를 살 수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일본 기업들은 뉴욕 록펠러 센터와 할리우드 스튜디오를 쇼핑하듯 집어삼켰습니다. 엔화의 위상이 치솟으면서 달러를 대체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진지하게 고개를 들었죠. 미국의 칼날은 빨랐습니다. 1985년 플라자 합의 한 장으로 엔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렸고 일본의 수출 경쟁력은 하루아침에 증발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날개에 돋친 듯 팔리던 일본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죠. 급격한 엔고의 일본 은행이 금리를 바닥까지 끌어내렸지만 그 값싼 돈이 부동산과 주식에 거대한 거품을 불어넣는 부메랑이 됐죠. 거품이 터진 뒤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얼음 터널에 갇혔습니다. 한 나라의 기적이 종이 한 장에 허리가 꺾인 셈이죠. 두 번째 도전자는 유로화였습니다. 미국이 다음으로 경계한 건 대서양 건너 유럽의 야심이었죠. 1999년 유럽연합이 단일 통화를 내놓자 달러 독점 구조에 처음으로 의미 있는 금이 갔죠. 하지만 하나의 통화 아래 독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그리스는 빚잔치를 벌이는 태생적 모순이 숨어 있었습니다. 2010년 그리스 재정 위기로 그 모순이 한꺼번에 터졌고 유로존 전체가 흔들리면서 기축통화 도전은 사실상 좌절됐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도전자가 달려들고 있습니다. 바로 중국의 위안화죠. 1대1로를 따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까지 위안화 결제망을 촘촘히 깔고 러시아와 이란을 끌어들여 달러를 완전히 배제하는 교역 실험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브릭스 국가들과 공동 결제 시스템 논의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죠. 결정적으로 페트로달러의 핵심 파트너였던 사우디아라비아마저 달러 독점에서 한 발 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죠. 글로벌 위안화 결제 비중이 조금이라도 느는 순간 미국의 무한 마이너스 통장에 한도가 생깁니다. 그 한도가 찍히는 날 오경원의 부채는 숫자 노름에서 진짜 빚으로 돌변하는 거죠. 플라자 합의로 일본을 눌렀고 유로존의 자멸을 지켜봤고 중국에는 관세와 반도체 봉쇄를 동시에 걸었습니다. 도전자가 나타날 때마다 하나씩 찍어 눌렀죠. 그런데 2025년 탈달러 흐름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었습니다. 위안화 결제가 늘고 사우디가 흔들리고 브릭스가 대안을 논의하는 상황. 도전자를 하나씩 치는 것만으론 부족해진 겁니다. 이때 미국이 택한 건 전혀 다른 접근이었습니다. 도전자를 직접 때리는 게 아니라 달러 수요 자체를 강제로 끌어올리는 방법. 전쟁이 터지면 유가가 뛰고 유가가 뛰면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달러를 더 사야 하는 구조. 이 자동 순환 장치의 방아쇠를 당기기에
가장 효율적인 곳이 지구 위에 딱 하나 있었습니다. 왜 하필 이란이었을까요? 이란은 달러에 도전한 나라가 아닙니다. 일본이나 중국처럼 기축통화를 넘본 적도 없죠. 그런데 이 나라에는 전 세계 석유 물류의 목줄을 한 손에 쥘 수 있는 지리가 있었습니다. 이란은 페르시아만 북쪽 해안을 따라 길게 들어놓은 나라입니다. 한반도 전체를 7번 넘게 포개일 수 있는 거대한 영토에 인구 8천만의 중동 최대 군사 강국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나라의 남쪽 해안선 끝자락에 전 세계 석유 물류의 목줄이 걸려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가장 좁은 구간의 폭이 서울에서 인천까지 거리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좁디 좁은 바닷길을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매일 빠져나가죠.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이라크에서 뽑아올린 원유가 전부 이 병목을 빠져나가야만 세계 시장에 닿을 수 있습니다. 호르무즈가 막히면 글로벌 원유 공급에 즉각 구멍이 뚫리는 구조인 거죠. 이라는 수십 년간 이 지리적 카드를 무기로 써왔습니다. 해협 봉쇄를 입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국제 유가가 출렁이니까요. 실제로 이번 전쟁이 터지자 유가는 하룻밤 사이 수직으로 뛰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기서 결정적인 비대칭의 구조가 드러납니다. 에너지를 거의 전량 사와야 하는 한국, 일본, 유럽의 유가 상승은 곧 재앙입니다. 공장 전기료가 뛰고 택배와 화물의 물류비가 치솟고 편의점 삼각김밥부터 식용유 한 병까지 줄줄이 가격표가 바뀌는 연쇄 반응이 시작되죠. 반면 미국은 2019년 이후 세계 최대 산유국 자리를 되찾았습니다. 텍사스와 뉴멕시코의 셰일 유전에서 하루에도 수백만 배럴이 쏟아지고 에너지 순수출국으로 완전히 전환된 지 이미 수년이 흘렀습니다. 중동에서 불이 나도 미국의 주유소 가격은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체질이 이미 완성되어 있는 거죠. 유가가 뛸수록 미국 에너지 기업의 이익은 부풀고 수출 대금은 더 많은 달러를 미국 본토로 다시 환류시킵니다. 전쟁이 유가를 밀어올리면 수입국들은 같은 양의 기름을 사기 위해 달러를 더 많이 확보해야 하고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 가치는 더 올라가고 강달러는 미국 자산의 매력을 끌어올려 전 세계 투자 자금을 월스트리트로 빨아들이는 순환고리가 완성됩니다. 전쟁에 들어간 직접 비용은 미사일 값으로 수천억이 빠져나갔지만 전쟁이 만들어낸 공포는 그 몇십 배의 자본을 되돌려주고 있었죠. 포탄은 이란 땅에 꽂혔지만 진짜 청구선은 석유를 수입하는 모든 나라의 경제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충격이 가장 적나라하게 파고드는 곳은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90%를 넘는 나라, 매일 출근하고 기름을 넣고 장을 보는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죠. 그리고 이 충격파는 환율이라는 이름으로 한 겹 더 깊이 파고들고 있었습니다. 포성은 중동에서 울렸지만 충격파가 가장 날카롭게 꽂힌 곳은 여의도 외환시장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후 원달러 환율이 가파르게 치솟기 시작했죠. 환율이 오른다는 건 원화의 힘이 빠진다는 뜻이고 원화가 약해지면 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지갑에서 훨씬 더 많은 돈이 빠져나갑니다. 한국은 원유 거의 전량과 천연가스 대부분을 받아 건너에서 사옵니다. 유가가 오르는데 환율까지 동시에 뛰면 수입 물가가 이중으로 폭등하게 되죠. 주유소 휘발유 값이 오르는 건 시작일 뿐입니다. 기름값이 뛰면 택배와 화물의 물류비가 덩달아 치솟고 물류비에 매달려 있는 식료품 가격, 공산품 가격이 줄줄이 올라가는 연쇄 반응이 터집니다. 편의점 삼각김밥 한 개에서 마트 식용유 한 병에서 그리고 식당 메뉴판 위 몇백 원의 가격 인상에서 느껴지는 그 묵직한 무게, 이게 바로 강달러와 유가 폭등이 동시에 만들어낸 이중 인플레이션의 체감 온도입니다. 고통의 사슬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곳으로 파고들죠. 물가가 뛸 때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 경기를 살려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흘러가죠. 금리를 내리면은 원화 가치가 더 떨어지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운 뒤 달러로 빠져나가는 자본 유출이 가속됩니다. 미국 연준이 고금리를 버티는 상황에서 한국만 금리를 내리면 한미 간 이자 격차가 더 벌어지고 돈은 이자를 더 쳐주는 쪽으로 자연스럽게 흘러가죠. 결국 한국은행은 내수가 얼어붙고 소비가 쪼그라드는 걸 눈앞에서 보면서도 금리 인하 카드를 쉽사리 못 꺼내는 딜레마에 갇힙니다. 그 부담은 고스란히 빚을 안고 사는 가계 위에 떨어지죠. 변동금리 주담대를 받은 사람은 매달 이자가 수십만 원씩 불어나는 고지서를 받아들고 자영업자는 운영자금 이자와 재료비 상승을 동시에 떠안아야 합니다. 카드값, 보험료, 관리비까지 겹치면 월급날 통장에 찍힌 숫자는 찰나에 사라집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기업들의 사정도 녹록지 않습니다. 원화 약세가 수출에 유리하다는 건
교과서에나 나오는 이야기이고 원자재를 달러로 수입해서 제품을 만드는 한국 제조업 현장에서는 원가가 통째로 뛰어오르기 때문에 환율 이점이 상쇄되고도 남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수출이 되는 거죠. 이역 만리 중동의 전쟁이 환율과 유가라는 도화선을 타고 서울 골목 가게에 월세 고지서까지 타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전쟁을 일으킨 쪽은 에너지를 팔아 돈을 벌고 전쟁과 아무 관계없는 쪽은 에너지를 사느라 피를 흘리는 잔혹한 비대칭. 이것이 기축통화를 쥐지 못한 나라가 매일 묵묵히 납부하는 구조적 세금의 맨얼굴이죠. 같은 강달러, 같은 유가 폭등 속에서도 모든 나라가 똑같이 쓰러지지는 않습니다. 누군가는 충격을 흡수하고 누군가는 속절없이 주저앉죠. 그 갈림길을 결정짓는 건 정치적 의지도 외교 수완도 아닙니다. 결국 경제의 체질이 갈라놓는 거죠. 첫 번째 분기점은 에너지 자급률입니다. 노르웨이를 보면 그 차이가 선명해지죠. 북해 유전과 수력 발전 덕분에 에너지를 자체 조달하고도 남는 이 나라는 유가가 오를수록 국부 펀드가 불어나고 환율 충격도 자체 재원으로 완충할 여력이 넉넉히 생깁니다. 석유가 비쌀수록 나라 곳간이 채워지는 역발상의 경제 구조를 가진 셈이죠. 캐나다 역시 엘버타주의 오일 샌드와 천연가스 수출 덕에 에너지 쇼크 앞에서도 비교적 단단하게 버티죠. 반면 에너지를 거의 전량배에 실어 와야 하는 한국과 일본은 완전히 다른 풍경 속에 서 있습니다. 중동 하늘에 포탄이 터지는 순간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 쪽이 바로 이 나라들이죠. 유가와 환율이 동시에 뛰면 경상수지에 즉각 구멍이 뚫리고 그 구멍을 메우려면 또다시 달러를 빌려와야 하는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죠. 두 번째 분기점은 외환 보유고의 두께입니다. 중국은 약 3조 달러에 달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외환 방어벽을 쌓아놓았습니다. 당위 자본이 빠져나가도 이 거대한 규모의 방패를 들어 위안화 환율을 일정 수준까지 방어할 수 있죠. 한국의 외환 보유고도 절대 규모로는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 규모와 무역 의존도를 기준으로 따지면 여유가 넉넉하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단기 외채 비율이 높아질수록 실질 방어력은 급격히 떨어집니다. 세 번째, 가장 근본적인 분기점은 기축통화 발행국이냐 아니냐의 문제입니다. 미국은 위기가 터지면 연준이 달러를 직접 찍어 시장에 풀 수 있죠. 인플레이션이라는 대가가 따르더라도 유동성 부족으로 나라 전체가 쓰러지는 최악의 시나리오만큼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셈입니다. 한국은행은 어떨까요? 원화를 아무리 풀어도 달러를 만들어낼 수는 없거든요. 달러가 마르는 순간 우리는 해외에서 빌려오거나 수출로 벌어오는 수밖에 없죠. 이 구조적 한계가 1997년 겨울에도 2008년 가을에도 그리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예외 없이 작동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강달러 쓰나미 앞에서 서 있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에너지를 얼마나 자체 조달하는지, 외환 방어벽이 얼마나 두꺼운지, 통화 주권을 얼마나 쥐고 있는지에 달려있죠. 안타깝게도 한국은 이 세 가지 조건 모두에서 취약한 자리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닫혀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문 사이로 빠져나갈 틈은 정말 없는 걸까요? 달러 체제에서 완전히 빠져나오는 건 우리 세대 안에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달러의 충격을 줄이고 흔들릴 때 덜 쓰러지는 체질을 만드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가장 시급한 첫 번째 과제는 에너지 수입 구조의 전환입니다. 에너지 의존도가 90%를 넘는 한 유가 폭등은 매번 한국 경제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하죠. 원전 비중 확대,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수소경제 전환 같은 장기 프로젝트가 단순한 환경 슬로건이 아니라 국가 경제 안보의 핵심이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너지를 한 단이라도 덜 사올 수 있다면 그만큼 달러를 덜 구해도 되고 환율 충격도 구조적으로 줄어드는 직접적인 효과가 생기거든요. 두 번째는 교역 통화의 다변화입니다. 지금 한국의 대외 무역 결제는 대부분이 달러를 경유하는 구조죠.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거래에서 위안화 직거래 비중을 늘리고 아세안 국가들과 현지 통화 결제 협정을 확대하면은 달러 의존 자체를 구조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이미 자국 통화 간 직접 결제 시스템을 시범 가동 중이죠. 한국도 이 흐름에 적극적으로 올라타야 할 시점입니다. 달러를 덜 사도 무역이 돌아가는 경로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그만큼 환율 변동의 충격도 분산되니까요. 세 번째는 외환 보유고의 양적 규모와 질을 동시에 끌어올리는 작업입니다. 달러만 잔뜩 쌓는 것으론 부족하죠. 금보유 비중을 전략적으로 높이고 주요국 중앙은행과의 통화 스와프 네트워크를 평상시에 촘촘하게 정비해 놓아야 합니다.
위기가 터진 뒤 급하게 전화를 거는 것과 미리 안전망을 깔아두는 건 하늘과 땅 차이니까요. 네 번째이자 가장 근본적인 답은 산업 경쟁력 자체를 높이는 겁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원전 기술, 고부가 조성 같은 분야에서 한국이 대체 불가능한 위치를 지키는 한 위기 속에서도 수출이 버텨주고 달러가 유입되는 최소한의 방어선이 만들어지죠. 실제로 2024년 반도체 수출 급증이 무역 수지를 흑자로 되돌렸고 이것이 원화 방어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체코 원전 계약을 시작으로 유럽과 중동으로 수출이 확대될 경우 중장기적으로 대규모 달러 수입원이 될 수 있죠. 기술이 곧 통화 방어력인 시대, 만들어내는 힘이 곧 버텨내는 힘이 되는 구조인 겁니다. 결국 달러라는 거대한 그물 안에서 살아남는 법은 그물을 찢는 게 아니라 매듭이 느슨한 곳을 잇고 정밀하게 전략적으로 파고드는 데 있습니다. 결코 쉽지 않지만 불가능한 일도 아니죠. 다만 이 모든 대응에는 에너지든 통화든 기술이든 절대 빠져서는 안 되는 전제가 하나 남아 있거든요. 그 전제는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게임판의 규칙을 정확히 읽는 것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추적한 흐름을 한 줄로 정리해보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면 유가가 뛰고 유가가 뛰면 에너지 수입국은 달러를 더 사야 하고 달러 수요가 늘면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강달러는 다시 전 세계의 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이는 거죠. 세계 최대의 빚쟁이가 전쟁이라는 공포를 매개 삼아 빚을 유지하고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이득까지 챙기는 순환고리. 이 회로는 브레턴 우즈 이후 80년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은 채 지금 이 순간에도 정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변화의 씨앗은 존재하죠. 중국과 러시아가 탈달러 결제 실험을 넓혀가고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페트로달러 독점에서 한 발 물러서려는 움직임도 감지됩니다. 브릭스 국가들의 공동 결제 시스템 논의도 갈수록 구체화되고 있죠. 하지만 이 거대한 시스템이 실질적으로 흔들리기까지는 아직 수십 년의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력, 뉴욕 월스트리트를 중심으로 한 글로벌 금융 인프라, 실리콘밸리가 이끄는 기술 생태계, 이 세 기둥이 달러의 왕좌를 삼중으로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도착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축통화의 특권 없이 세계 경제에 깊숙이 편입된 나라일수록 남의 전쟁이 만든 비용까지 고스란히 자기 지갑에서 치르게 되는 구조 위에 서 있다는 사실. 한국은 에너지 자금률, 외환 방어력, 통화 주권 어느 것 하나 넉넉하지 않은 채로 이 보이지 않는 세금을 매일 내고 있습니다. 주유소 영수증 위에 마트 장바구니 안에 매달 빠져나가는 대출 이자 고지서 한 장 한 장에 이미 그 세금이 조용히 올라타 있는 거죠. 이란 하늘에서 터진 폭발음은 뉴스 화면 속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그 폭발의 파동은 이미 여러분의 통장장호 숫자로 찍혀 있습니다. 달러라는 시스템 자체를 바꿀 힘은 솔직히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충격을 줄이고 활로를 찾는 전략만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에너지 전환, 통화 다변화, 외환 안전망, 그리고 세계가 포기할 수 없는 기술력. 이 네 가지가 달러의 폭풍우 속에서 한국이라는 배를 지켜줄 최소한의 방파제입니다. 방파제가 없으면 파도는 곧장 선체를 덮치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빚을 지고도 배짱을 부릴 수 있는 미국의 이 구조가 과연 10년 뒤에도 20년 뒤에도 지금처럼 영원히 유지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